함께 같이 볼 주제는 바로 교과서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있는 냉전체제가 전개되다입니다. 냉전체제는 1940년대 말부터 벌어진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냉전은 지금까지의 국제 외교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냉전은 무엇이고 냉전체제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냉전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형성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냉전 시대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냉전이란 먼저 무엇인지 배운 다음에 그 체제가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 전개 과정, 그리고 냉전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냉전이란 무엇일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냉전은 이제 영어로 콜드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콜드워,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인데 전쟁은 원래 차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대포도 오고 탱크도 오고 총도 와서 불을 뿜는 뜨거운 전쟁으로 이어지니까 그걸 이제 핫워, 열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불로 뜨거운 열전의 반대말이 바로 콜드워, 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싸웠길래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보면 냉전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91년까지 선생님 태어난 연도인데 그러니까 선생님도 냉전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때까지를 우리가 냉전 시기라고 역사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냉전 시기의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양측 동맹국들 사이에서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끼리 갈등과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를 우리는 냉전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냉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6천만이라는 사상자를 기록한 거대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하고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세계, 특히 그 세계 중에서도 유럽은 그 전쟁터가 되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영국 항공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프랑스 도시들이 많이 무너졌었고요. 독일 또한 미국과 소련군에게 같이 얻어맞으면서 엄청난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세계대전과 거대한 파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전까지는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 유럽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패권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바로 강력한 공업력과 산업력을 가진 두 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발달한 공업력과 산업력을 갖춘 미국이, 그리고 똑같이 미국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강력한 공업력과 산업력을 갖췄던 소련이 미국의 대항마로 등장하면서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세계를 주도할 것인지 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등장한 미국과 소련을 강대국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해서 초강대국, 슈퍼파워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은 같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 간에는 좁혀질 수 없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고 소련은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둘의 경제적인 체제, 즉 이념,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반대 성향을 보이면서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를 만들고 자본주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세계들과 연합하는 한편 소련은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공산주의 세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둘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념의 전쟁, 냉전 시대의 개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냉전은 핫워가 아닌 콜드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패권 경쟁에 나섰는데 이 둘끼리는 전면적인 전쟁을 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미국이나 소련이나 굉장히 강력한 국가라서 전쟁을 붙게 되면은 큰 피해가 날 뿐더러 특히 그 둘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궁지에 몰렸을 경우 상대방에게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핵을 쏘면서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거대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삼가게 되었고, 대신에 계속해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긴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또한 미국의 동맹국과 소련의 동맹국 사이에 미국과 소련을 대리해서 벌어지는 전쟁, 대신해서 벌어지는 전쟁인 대리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전이란 것이 지속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냉전 체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독일을 밀어붙이면서 동유럽 땅을 거의 다 소련의 것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소련이 차지한 이 동유럽 땅에 소련의 힘으로 공산 정권들이 등장하면서 동유럽이 붉은색으로 공산주의의 물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유럽 공산화의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소련이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연속적으로 세우면서 유럽을 공산주의화 시킬 야심을 보여주자 당시 영국의 전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철의 장막이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발트해부터 아드리아해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의 선인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즉, 소련이 이 부분을 공산화시켜서 소련의 영향력하에 넣고 싶어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철의 장막 연설을 하게 되고, 소련이 이것에 대해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점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을 공산화시켰던, 선생님 여기다 색칠하고 있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동유럽을 공산화시켰던 소련은 이 공산화를 남유럽, 그리스와 터키에까지 미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공산혁명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때 누가 출동하게 되느냐? 바로 미국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되면은 이제 유럽으로, 즉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프랑스, 영국 같은 서유럽까지 공산화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게 되고, 미국이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나서게 됩니다. 즉,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화를 막지 못하면 유럽이 공산화된다는 명분하에 이 그리스와 터키에 미국이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한다는 미국의 정치 노선 트루먼 독트린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산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지원해준다. 미국이 유럽의 벽이 되어준다는 것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유럽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그때 가장 우려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 박살나고 완전히 가난해진 유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유럽의 사람들이 가난하다 보면 그 가난 사이에 사회주의 혁명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미국의 예측이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봤던 러시아 혁명 또한 러시아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생활 고해에 시달려서, 즉 가난에 시달리다 못해서 공산주의 혁명에 나섰던 것처럼 유럽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유럽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미국 국무장관 마셜의 계획, 마셜 플랜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셜은 이 서유럽이 전쟁 이후의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미국의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계획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액 106억 달러를 3년에 걸쳐 16개 유럽 국가에 지원을 해주는 마셜 플랜이 시작됩니다. 서유럽 재건을 위해서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 미국의 돈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셜 플랜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소련 또한 여기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련은 이러한 마셜 플랜에 맞서서 동유럽을 하나로 묶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코민 포럼을 창설합니다.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인폼, 정보, 즉 공산당 정보국을 만들어서 유럽 각국의 공산당들끼리, 공산주의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같이 서유럽과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련을 중심으로 폴란드, 동독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코메콘 공산주의자 이코노미 경제 공동 기구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코메콘을 출범시켜서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동유럽의 경제 기구로서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동유럽을 하나의 구성체로 묶으려 했던 것이 바로 소련의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냉전이 시작되려는 그런 모습, 즉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시작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 소련의 팽창을 우려한 서유럽과 미국에 의해서 미국과 서유럽을 하나로 묶는 방어 동맹이, 군사 동맹이 조직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나토는 소련과 공산권의 군사 위협을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서유럽은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서유럽과 미국의 군사적인 동맹이 맺어지자 동유럽도 공산권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뭉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동유럽판 나토를 조직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긴장의 연속과 대리전을 수행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냉전 체제의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냉전 체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독일의 분단과 베를린 장벽 설치가 바로 첫 번째 냉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독일에게 이긴 국가 4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국토가 4개로 분할이 됩니다. 즉 나라가 4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의 지역을 통치하는 것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특히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소련이 차지하긴 했지만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 베를린 또한 4개국의 공동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의 복구가 어느 정도 끝났고 새로운 독일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점령 지역은 같이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니까 같은 미국 편에 서 있는 자본주의 진영의 집단이니까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독일을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소련은 여기에 자신들이 점령한 독일 지역을 넣어주지 않고 따로 떼서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독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분단, 서독과 동독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분명히 소련이 통치하고 있는 동독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또한 둘로 분단되게 됩니다. 바로 자본주의 진영의 서베를린과 공산주의 소련 지역의 동베를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급만 긋고 여기부터는 동베를린, 여기부터는 서베를린 이렇게 살았지만 자꾸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동독에서는 그리고 소련에서는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서베를린 주위를 완전히 벽으로 둘러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지의 섬을 만들어버린 베를린 장벽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동아시아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을 맞은 한반도가 북쪽에서는 소련군,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제 한국의 분단 현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대한 중국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바로 우리가 10분 역사에서 저번에 배웠었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의 통일을 놓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다가 결국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을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바로 공산주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수립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냉전 속에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쟁의 위기가 몇 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위기가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로 한국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 있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일어났는데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민족 역사에 거대한 비극인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경쟁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트남에서도 비슷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트남 또한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북베트남의 공격이 통일하고자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20년간을 이어왔던 거대한 베트남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북베트남의 공산 진영의 승리로 끝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가장 거대했던 위기라고 하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냉전 시기에 일어난 위기로서 학자들의 경우에는 인류가 가장 멸망에 가깝게 다가섰을 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당시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사 경쟁을 하면서 소련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밑에 있는 섬나라 쿠바였습니다.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게 된다면 미국 전역에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어서 이 기지를 건설해서 미국을 견제한다는 게 소련의 계획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미국 바로 밑에 섬나라인 쿠바에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첩보망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함대를 출발시켜서 쿠바 전체를 미국의 함대로 감싸버립니다. 그 어떤 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배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미국의 검사를 맡아라 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미사일을 싣고 기지를 건설하러 갔던 소련의 배와 미국의 군함들이 대치 상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하나만 너 한 발짝만 쿠바 근처로 오면 쏜다. 우리는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쿠바 근처에서 미국과 소련끼리 미사일 기지를 놓고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결국 소련이 먼저 굴복을 하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멸망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다만 이 사건은 전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즉 이들이 손에 누를 수도 있는 단추 하나로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 서로 핵미사일을 쏘면서 인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같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안녕!